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80을 넘기고 아직도 끄덕없이 50년 넘게 뼈해장국 가게를 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거뜬히 장사를 하고 있으니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묻는 젊은이들도 있었는데요. 저라고 사람인데 이 나이 먹고 아픈 곳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가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건강을 회복하고 제자리에서 장사 잘하고 신명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요즘처럼 유병장수 시대에 아무런 지병도 없다면 그건 기적이고 이젠 지병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나름 관리하며 잘 다스리고 있어요. 공존관계라고 할까요? 지병이 있으니 늘 조심하게 되고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데 어쩌면 요 정도 지병이 있어 더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나름 오래 살아보니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내 한 몸 내가 챙겨야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자식이 있어도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시집 보내놓으니 남보다 못한 빚쟁이가 따로 없었는데 그놈의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싶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글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보통 80 넘은 노인이 자식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뭐 구구절절 알고 닭살 돋는 그런 얘기를 생각할 텐데 애석하게도 제가 할 얘기는 그 반대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제 딸들은 고생하는 엄마보다도 엄마가 고생해 번 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혼자 쇠가 빠지게 딸 둘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효도가 아닌 불효라니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것들만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무슨 엄마가 자식 험담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이러나 싶으시죠? 그런데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아마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자식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었는데 지금부터 이 노인네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 딸들이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니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지 니들도 니들 자식들한테 똑같이 당해보라고 미리 말하고 싶네요. 분명 지네 이야기인 줄 알면 제 사연을 끝까지 듣지 않을 테니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로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밝힌 대로 뼈해장국집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제 나이 30, 26에 사별하고 딸 둘 있는 거 굶길 수 없어 시장통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팔 수 있는 건 전부 팔았어요. 산에 가서 고사리도 뜯어다 팔고 시래기 같은 것도 말려다 팔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목구멍에 풀칠은 하고 살았는데요. 정말 풀칠만 할 정도로 다른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게 음식을 만들어 팔자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원래 장사하는 집 셋째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도와 음식을 곧잘 했었는데 음식 장사를 하면 뭘 해도 지금보단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떡이나 만두 같은 걸 집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반도 못 팔고 그냥 들고 올 때도 많았는데 점점 손님이 많아지면서 곧잘 장사가 됐어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제 손맛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떡이나 만두를 팔기를 한 3, 4년 했나? 이젠 조금 더 나아가 석유 고루를 두고 만둣국과 떡국 그리고 칼국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시장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따끈한 국물이 있는 음식을 파니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어떨 때는 재료가 없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사람들은 제 음식이 싸고 든든하다며 좋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젊은 나이에 남편도 병으로 잃고 어린 두 딸을 끼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감사하게도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주려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덕에 예전에 비해서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죠. 그 당시 남편 병원비 쓰고 겨우 남은 돈으로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을 얻어 살았는데 기집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 방과 주방이 분리된 곳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화장실은 공용으로 써야 했었죠. 그래서 저희 애들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화장실 딸리고 따뜻한 물이 철철 나오는 그런 집에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한 아저씨가 장사를 한참 하고 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동정심으로 장사가 잘 되던 때도 한때라 제 날은 고심이 깊어지던 때였어요. 아유, 젊은 아줌마가 길에서 고생이 많네. 이렇게 오래 밖에 있으면 일하면 힘들지 않아요? 남편이랑 자식은 있고? 네, 있어요. 딸이 둘이나 있네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죠. 딱 보니 남편은 없네. 그럼 이렇게 고생해서 애를 둘이나 키워요? 애들만 아니어도 그 나이에 그 인물에 술을 팔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줌마 팔자도 참 사납구만. 사장님도 참 별말을 다 하세요. 음식 다 드셨으면 일어나세요. 술 장사라니. 제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런 건 안 탑니다. 원래? 술이 어때서? 술도 음식이지? 네, 근데 저는 안 팔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라도 애들이랑 먹고 살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우리처럼 몸 쓰는 사람들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 게 낙인데 안주거리라도 팔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니까. 그거 팔아서 얼마 버는데. 내가 아줌마 사정이 딱해 보여 하는 말이오. 뭐 내가 댁더러 웃음을 팔래 몸을 팔래? 저는 면식도 별로 없는 그 손님에게 그 말을 듣고 수치심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말투나 표현이 모두 거칠어 그 사람이 불쾌하고 불편했죠. 그래서 며칠은 그 손님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신 두 눈을 굴리며 장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녁 시간에 손님이 뚝 끊기다시피 오지 않았어요. 참, 이상했죠. 왜일까? 이젠 사람들이 내 음식이 질렸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시장 초입에 포장마차가 생긴 게 그 이유더라고요. 옆에서 지나가면서 슬쩍 보니 포장마차라고 메뉴가 특별할 건 없었는데 그 불쾌한 손님 말처럼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손님을 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손님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 곤란해지니 저도 무슨 술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러다 애들이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졸라서 정육점에 가게 되었는데 돼지 잡뼈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통 소뼈는 비싼데 돼지뼈는 갈비가 아니고서는 아주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와 내내 끓여봤는데 돼지뼈에서도 뽀얀 국물이 나왔어요. 물론 소뼈 같은 진국은 아니었지만 이 국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뼈에 붙어있는 고기 살점도 있고 그래서 제 방식대로 시래기도 많이 넣고 당면도 넣어 돼지 뼈국을 끓여 팔았는데요. 사람들이 돼지고기긴 해도 고깃국에 밥을 말아 먹으니 더 든든하다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심지어 점심에도 와서 먹는데 예전에 만둣국 같은 걸 팔 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뭐 냄새부터 달랐으니 사람들이 싼 가격에 배를 채우겠다고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친 김에 저녁에 소주랑 편육 같은 걸 썰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젊은 세대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며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제가 길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고 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위생 어쩌고 하면서 구청에서 사람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는 장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고 일수 찍는 사람한테 돈도 빌려 시장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모퉁이 작은 골목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식당이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만 했어요. 제가 봐도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을 사람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가게 위치를 알려드렸고 그분들이 발걸음을 해주면서 지금의 가게까지 확장 이전할 수 있었는데요. 난생 처음 내 가게가 생겼다는 기쁨에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쓸고 닦고 치우고 새벽 5시부터 문 열어 12시까지 장사를 했는데 그때는 몸 피곤한 줄도 모르고 돈을 벌었어요. 돈이 벌리니 이것도 중독이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다 쓰러진다고 쉬엄쉬엄 하라고 저를 걱정했는데 밀려 들어오는 손님의 큰 솥이 바닥을 보이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니 음식 양을 더 늘리기 위해 그때부터는 같이 일할 직원을 뽑았는데 그때 제 식당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었고 애들은 없었지만 저랑 같이 남편을 병으로 잃은 과부였죠. 친정에서는 애도 없는데 빨리 재혼하라고 성화였다고 했고 자기는 죽은 남편 말고는 어느 누구랑도 다시 부부의 연을 맺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왔다고 했는데 딱 보니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얘기 들어보니 여기저기 거처도 없이 아는 사람들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는데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차림새나 말투가 나름 양갓집 교수로 집에서 자손아 놓고 신부 수업만 받다 시집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살림은 좀 해봐서 배만 할 수 있다고 뭐든 시켜만 달라고 나중에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차마 같은 처지끼리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돕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아마 동갑이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은 없지만 식당에서 자리 펴고 잘 수 있게 해줬고 일이 좀 고단하긴 해도 성실하게만 해주면 급료는 잘 쳐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걱정을 하긴 했었죠. 식당 일이 생각보다 체력도 많이 쓰고 고된 일인데 경험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을까?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건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 역시 절박한 심정이라 그런지 일을 참 열심히 배웠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일도 금방 배웠는데 나중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하는 경지에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동료이자 친구처럼 이름 부르며 자매처럼 지냈는데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저한테는 정말 친자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보다도 저를 잘 알고 더 위해주니 어떨 때는 언니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끼리는 유치하지만 명화가 생일이 4월이고 제가 12월인데 그래서 자기가 언니라고 우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사장이야 이렇게 장난치며 맞서는데 그렇게 투닥투닥하니 저희 둘 다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오래 있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닮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친자매인 줄 아는 손님도 많았어요. 그렇게 긴 인연이 될 줄 우리는 서로 알기라도 하듯 빠른 시간에 친해졌어요. 저는 어느덧 명화를 믿고 새벽에 뼈 썩는 일을 맡기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애들 챙겨 학교 보내고 8시 반 정도에 식당을 나갔는데 그러면 분주하게 명화가 아침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참 고마운 일이었죠. 전에는 애들 보랴 식당 하랴 몸이 정말 딱 두 쪽으로 나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명화가 온 뒤로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었는데 명화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거절했어요. 왜 식당에서 자는 거 불편하잖아. 내가 보증금 빌려준다니까. 됐어요. 내가 사장님처럼 딸린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집 생기면 출퇴근하기 번거로워서 불편하기만 하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모처럼 사람이 큰 마음을 먹었는데 정말 이럴 거야? 네, 그 큰 마음 다시 꿀꺽 하시고 얼른 일이나 해요. 점심에 사람들 몰려올 텐데 밥이랑 새로 해야죠. 뭔 놈의 밥을 아침에도 2번을 했는데 또 해야 하나?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돼. 우리 사장님은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명화는 저 못지않게 일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는 건지 명화는 자기한테 10원 한 장 쓰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검소했고 처음엔 저런 양같이 규수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걱정과 무색하게 양같이 규수는 입담 구수한 식당 아줌마가 되어 있었죠. 시간이 또 환경이 사람을 저리 바꿔놓더라고요. 그래도 식장이 잘 되어 저도 명화도 참 다행이었는데 저희 애들 중학교에 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네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입지가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하고 영업시간도 24시간으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물론 직원도 넉넉히 뽑아 저도 명화도 숨 좀 돌릴 생각이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건 명화의 허락이었네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다 할 순 없으니 저 다음에 책임과 관리 감독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명화였는데 명화는 아주 쿨하게 월급 올려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제 뜻을 받아줬어요. 그리하여 저는 지금 위치로 가게를 확장 이전했고 저희 가게에 오시던 손님들은 이제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것에 많이 좋아했는데 특히 새벽에 일이 끝나시는 분들이 이젠 새벽에 일 끝나도 뼈에 장국에 소주 한잔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장사가 잘 되었고 저는 거기서 돈을 바짝 벌어 두 딸들 학원에 과외에 남부럽지 않게 교육비도 쓰고 대학도 전부 4년제로 휴학도 한 번 없이 졸업시켰는데요. 고생은 엄마가 할 테니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능력 인정받아 살길 바랬어요. 물론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길 바랬죠. 그리고 그것들은 제 바람대로 각자 살궁리 잘하고 남자도 만나 하나 둘 번호표 받은 것 마냥 시집을 갔는데요. 아빠 없이 컸다고 무시당하지 않게 혼수며 예물이며 빵빵하게 해주고 남편한테 기죽지 말라고 두둑하게 지참금도 챙겨서 보냈는데요. 그렇게 딸 자식 잘 키워 시집 보내놓으니 저는 좋은 시절 다 보낸 억척스러운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염색하지 않으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를 덮을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명화라는 친구를 만나 그나마 다행이었죠. 명화는 저랑 동갑임에도 서열을 꼭 지키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점이 더 믿음직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의리가 있는 게 그만큼 돈 벌고 제 앞에서 장사하는 거 봤으면 자기 가게 욕심 낼 만도 한데 명화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명화 네가 2호 좀 할래? 니캉 내캉 서로 사장소리 들으면 좋잖아 라고 농을 치면 됐어요. 나는 사장 팔자 싫고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월급쟁이 팔자가 좋아요 라고 했는데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명화도 저랑 떨어져 지내는 게 싫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둘이 서로에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운터를 통으로 명화에게 맡길 만큼 그 신뢰도가 두터웠는데 한 번은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힘든 날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감기 옮기지 말고 쉬어요. 내가 가게는 알아서 볼 테니까 라고 저를 강제로 집에 보내는 등 말이 직원이지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죠. 저는 그런 명화가 참 좋았죠. 융통성은 꽝이었지만 뼈 곡물처럼 진국인 게 저런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줬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선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갈 즈음 저랑 명화는 사이좋게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넘겼어요. 솔직히 이 정도 나이가 되니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요상한 게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늘 손에 잡히던 일들을 놓을 수 없었는데 내가 없으면 이 가게는 어떻게 되나? 아니, 내가 이 가게를 접으면 내 음식을 좋아하던 손님들은 어떻게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명화한테 고민 상담이랍시고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명화가 그러더군요.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 중요하지. 사장이 접으면 끝이고 사장이 계속하면 계속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명화 네 생각을 말해보라는 거지. 우리 이제 70이다.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쉬어야 하지 않아? 그래요 그럼 가게 접고 쉬어요. 근데 막상 접으려고 하니 솔직히 우리 가게 아깝잖아. 오는 단골도 많고.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일도 없이 뭔 재미로 살아? 그럼 어쩌자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왜 사장님 마음을 나한테 물어요? 그니까 나는 명화 너는 어떤가 싶어서 묻는 거야. 계속 일하고 싶어? 그것은 뭐 사장님이 하면 하는 거고. 에이 진짜 사람이 왜 그래? 저는 답답해서 순간 버럭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러자 피식 웃던 명화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술기운을 불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요, 사장님이 하고 잡은 게 있으면 무조건 거기 붙을 거예요. 나 살려주는 인인데 평생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상관 말고 사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재미없는 사람. 내가 무슨 은인이야. 그럼 그놈의 사장 소리 좀 집어치우고 은자야 하고 불러봐. 말도 좀 놓고. 그럼 안 되죠. 엄연히 사장이고 직원인데 나중에요. 사장님이 사장 아닐 때 그럽시다. 그럼 명화한테 사장님 소리 안 들으려면 가게 때려치워야겠네. 그래, 결정했어. 저는 그때 무슨 마음인지 그런 마음이 탁 하고 먹어졌어요. 그런데 40년 넘게 한 가게를 한순간에 접을 수는 없었고 직원들도 그렇고 슬슬 저도 정리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쓰러지고 난 뒤로는 내가 언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딸과 사이들을 모두 불러 재산 정리를 하려고 했죠. 제일 꼴불견인 게 장례식장에서 부모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것들인데 제 자식은 그러지 않길 바랬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물려줄 재산인데 살아있을 때 정리해주고 싶었는데요. 마침 두 딸들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돈이 필요할 때기도 했어요. 그래도 시집간 뒤 용돈 준 적은 없어도 용돈 달라고 한 적은 없던 착한 딸들이었는데 엄마가 죽기 전에 크게 한 번씩은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게 제가 재산 정리하자고 하니 처음에 딸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요. 뼈의 전국 팔아서 얼마나 벌었다고 재산 정리를 하며 저더러 일 그만하고 그 돈 다 쓰고 100살까지 살라고 하더니 제가 통장이랑 땅 문서, 건물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자 눈이 튀어나오게 놀라며 저를 한참이나 어리 빠진 모습으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큰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장모님, 정말 이것들이 전부 장모님 재산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 장모님 갚으셨네. 엄마는 도대체 언제 재산을 이렇게나 모은 거야? 그랬으면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이래봐도 큰딸인데 정말 서운하다. 나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그리고 너 힘든 건 네 문제지. 넌 아직 젊잖아. 서방도 있고. 뭐래. 지금 엄마 남편 없이 혼자 고생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남이야? 엄마 딸이잖아. 다른 엄마들은 자식이 돈 없어서 고생하면 빚이라도 내서 도와준대. 근데 엄마는 이렇게 재산도 많으면서. 언니는 왜 엄마한테 그래? 무조건 자식이라고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지. 그럼 잘 사는 자식은 한 푼도 받지 말라는 거야? 이제라도 공평하게 나누면 되겠네. 그래요, 처요. 이제라도 장모님 도움받게 되셨는데 잘 된 거죠. 장모님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모님?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그리고 나눈다면 언제 주시는 거죠? 나처럼 장사꾼 아니랄까봐. 왜?
지금 당장 줬으면 좋겠나? 자네는 호프집인지 이자카야인지 잘 된다면서 뭐가 그렇게 한달이야? 다 알아서 줄 텐데. 그럼요, 저는 급하지 않아요. 언제 주셔도 감사하죠. 근데 처형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네 말이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는데 왜 우리를 파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네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사람을 없는 취급을 해? 형님, 왜 이러세요? 돈 없다고 자격지심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당장 돈 필요하시잖아요. 형님 하시던 사업 엎어지고 지금 돈 나올 구멍 없어서 처형이 전전긍긍하는데 효석이 고3이잖아요. 효석이 대학 안 보내실 거예요? 뭐야? 너 이 새끼 진짜 그만 안 해? 여보, 당신까지 왜 그래? 솔직히 제부가 하는 말 틀린 말 없잖아. 엄마,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재산 정리를 하든 뭘 하든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내가 큰딸이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줘도 되잖아. 쟤들은 집도 있고 외제차 굴리면서 잘 사는데. 언니, 이건 아니지. 우리가 잘 산다고 엄마 재산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뭐야? 우리도 힘들어. 남들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나름 애먹는 거 있다고. 큰딸이면 뭐, 대수야? 뭐? 너 지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싸가지 없게. 왜? 내가 너보다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언니고 나발이고 내가 웃음냐? 이것들이 조용히 안 해? 어떻게 된 게 니들은 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 큰딸이든 작은딸이든 엄마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는 자식 하나도 없어? 내가 왜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는데 니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아주 꽁돈 생기니까 눈이 뒤집혀서는 다 시끄럽고 내가 알아서 나눠줄 테니까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내 돈 더 갚겠다고 싸우기만 해봐. 그때 니들 앞에 한 푼도 안 주고 전부 팔아서 사회에 기부하고 죽을 거야.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저는 딸과 사위들이 돈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을 때 아차 싶었어요. 이 꼴을 보려고 이것들을 부른 게 아닌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했구나. 지나간 젊음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딸들과 사위들은 제가 사회 기부 어쩌고 하니 입에 지퍼라도 단 듯 싹 다 조용해졌는데 이것들이 나 죽으면 얼마나 또 피 터지게 싸울까. 또다시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니들 때문에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으니 싹 다 사라지라고 큰 소리 쳤는데 홍해가 갈라지듯 그것들이 제 기분 건드리지 않으려 발바닥에 불이 나게 제 집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주책맞게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때 떠오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명화였어요. 그래서 가게로 터덜터덜 갔고 소주 한 잔에 깍두기 놓고 명화 앞에서 청승을 떨었는데 술 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가기가 참 아깝더군요. 명화야, 그러지 말고 너는 나보다 건강하니까 네가 이 가게 맡아서 할래? 어차피 우리 애들은 돈만 관심 있지 가게 할 생각은 없을 거고 지금 보니 이거 그냥 문 닫기는 너무 아깝네. 왜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데요? 얼마 전까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분명히 말했는데 사장님이 하면 같이 하고 사장님 안 하면 나도 안 한다고. 근데 왜 사장님만 쏙 빠지는 건데요? 설마 나 바지 사장 시켜놓고 혼자만 탱자탱자 놀러 다니려고? 됐어요. 내가 남편이 있나? 사장님처럼 건사할 자식이 있나? 나도 돈 벌 만큼 벌었고 미련 없으니 그냥 사장님이 100살까지 하시다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자식들한테 줘요. 지금까지 내가 뭘 어디로 들었어. 그것들이 내 돈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다 나이 먹으면 달라져요. 사장님이 100살까지 살면 자식들 나이가 몇인데 그나마 자식들도 장수하지 않은 한 장사도 몇 년 못하겠네. 지금 나 놀려? 나는 심각해 죽겠구만. 심각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쓰러졌다고 심장이 쿵얼만해졌나. 지금이라도 관리하고 조심하면 100살까지 충분히 살지. 그리고 이 가게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리는 무슨. 됐고 그냥 지금처럼 신나게 돈이나 벌고 이제 좀 돈 좀 쓰고 그러고 살아요.
뭐 이쁜 자식이라고 그 돈을 다 줘? 고생한 보람도 없이. 보람이 왜 없어? 나는 매일매일 보람 있어. 그리고 가게가 잘 돼서 명아 너랑 이러고 있는 거잖아. 생각해보면 월급이랑 보너스 준 거 말고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 가게라도 받으라니까. 됐다고요. 막말로 내가 먼저 가면 어쩌려고? 나는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아유, 농땡이는 이제 그만 쳐야겠네. 사장님은 오늘 손님으로 왔지만 난 근무 중이니까 갈 때 소주값 내고 가요. 저는 명화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내가 사장인데 술값까지 내고 가야 합니까? 누가 고지식한 사람 아니랄까봐. 그래도 저런 심지 때문에 제가 저 친구를 의지하는 건데. 저 친구한테 100살까지 가게를 하라는 말을 들으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복잡한 생각이 채 정리가 되기도 전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흘러갔는데요. 큰딸이 거의 매일 와서 저를 졸라댔어요. 어차피 자기랑 남편이 지금 하는 일이 없으니 가게를 나와서 돕겠다는 건데요. 저더러 월급을 달라고 하더군요. 니들이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내가 자식이라고 특별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아줌마들처럼 똑같이 줘. 우리 당장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 둘이 벌면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잖아. 그야 그렇지만 김서방은 회사에서 펜대만 굴리던 사람인데 식당 일을 어떻게 한다고. 너도 냄새 난다고 식당 일을 하기 싫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나도 내 새끼를 위해서면 뭐든 해. 나도 엄마잖아. 저는 큰딸의 애절한 부탁에 그러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엄마로서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 대우는 없으니 다른 아줌마들한테 똑같이 일 배우고 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큰딸과 사위가 일을 곧잘 하더군요.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서툰 게 눈에 많이 보였지만 일을 악물고 버티는 게 솔직히 대견했어요. 자기 말대로 새끼를 위해서면 뭐든 하겠다고 하더니 내 딸도 엄마가 됐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5일 정도가 지나니 일이 너무 힘들다고 슬슬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버는 것보다 약값이 더 들겠다며 큰딸이 먼저 나자빠져 버리더군요. 그래서 애 핑계를 대며 자기는 나오지 않았고 사위만 나와서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사위는 꿋꿋하게 버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달이 조금 지났을까? 사위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웬일로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제가 자식들 집에 가는 일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오라고 해서 오랜만에 간 큰딸 집이었는데 제가 도착하니 큰딸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양념게장과 해물찜을 해놨더군요. 제가 고기 장사를 하니 좋아하는 건 생선이나 해산물이거든요. 그리고 첫째가 저를 닮아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었는데 딱 봐도 먹음직스러웠어요. 오랜만에 오는 손자 녀석도 할머니가 왔다고 생글생글 웃으며 옆에 앉는데 물색 없이 그게 참 좋더군요. 그래서 맛있게 밥도 2공기 비우고 후식으로 과일도 먹으며 모처럼 엄마 대접을 받았는데 사실 그것들은 꿍꿍이가 있었어요. 저도 눈치가 백단인데 그걸 모르지 않았죠. 그리고 제 예상대로 큰딸이 먼저 제가 아는 가게를 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는 다른 재산은 필요 없고 엄마 가게를 줘. 어차피 엄마 가게 정리하고 싶어 했다며 주방에 심씨 아줌마가 그러던데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부터 가게 정리하고 싶어 했다고. 그럼 그냥 정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는 5일 만에 나가 떨어져 놓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왜? 엄마가 하는 거 보니 장사가 쉬워 보여? 아님 너는 그냥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세면 될 것 같아? 아니, 나도 5일이긴 했지만 볼 건 다 봤지.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졌나? 고3 수험생 엄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지. 대신 네가 성실하게 잘하잖아. 그야 그건 그렇지. 너보단 낫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에 엄마 가게 물려받아서 계속 잘해볼게. 엄마 솔직히 이대로 가게 문 닫는 거 아깝잖아.
그렇다고 70도 넘었는데 엄마가 언제까지 계속 할 거야? 우리 엄마는 계속 뭐 일만 하나?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더 산다고? 왜? 니네 엄마 금방 죽냐? 엄마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냥 엄마가 짠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도 좋아하는 거 있을 텐데 장사하느라 그런 거 못 해봤잖아. 우리도 당장 돈벌이가 필요하고 이것만큼 딱인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홀랑 줄 순 없어. 가게를 하려면 일을 제대로 배워야지. 지금이야 손님들이 계속 있지만 맛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손님들 발길 뚝 끊긴다. 알지. 내가 누구 딸이야. 하는 자식 딸이잖아. 엄마한테 제대로 배워서 내가 이랑 더 잘할게. 2호, 3호 아주 프랜차이즈를 낸다니까. 네, 장모님. 맡겨만 주세요. 진짜 장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일을 해보니까 장모님 진짜 대단하세요. 존경한다니까요. 그래,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가 딱 지금 결정해. 대신 내가 엄마 다른 데산 하나도 안 받을게. 선정이 가지라고 해. 그럼 선정이도 불만 없을걸? 엄마, 우리 자매 싸우는 거 싫잖아. 저는 딸과 사이가 비행기를 태워줘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딸 둘이 제 가게를 물려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큰딸 내외가 먼저 저렇게 말을 하니 더없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어차피 둘째 내외는 하는 가게가 있어서 제 가게까지 못할 테고 당장 벌이가 없는 큰딸 내외에게 가게를 물려주면 저는 가게를 닫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내일 당장부터 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라고 했죠. 좋아. 근데 장사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네가 했던 것보다 훨씬 고되고 힘든 일이야. 내일 당장 새벽에 나와서 돼지 뼈 섭는 것부터 배워. 어차피 일을 하려면 새벽잠은 못 잔다고 생각해. 알았어, 엄마. 진짜 고마워요.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저희 생명의 은인이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장모님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게는 첫째 내외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둘째가 난리가 났더군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가게를 언니한테 주냐며 저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거예요. 엄마,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이 가게를 언니한테 줘? 아, 시끄러워. 아직 안 줬어. 그리고 지금은 일 배우는 중이고 하는 거 봐서 줄 거야. 어차피 너는 네 가게에 있어서 내 가게 못 하잖아. 누가 못한대? 나 할 수 있어. 막말로 나랑 남편이랑 사람이 둘인데 하나씩 맡아서 하면 되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언니보다야 장사 좀 해본 내가 훨씬 낫지 않겠어? 아, 이것들이 진짜 요즘 왜 이러는 거야. 그럼 니들이 합의 봐. 나는 너든 네 언니든 내 가게 더 잘할 사람한테 줄 테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며 땅 준다는데 왜 이 가게에 목숨을 걸어? 왜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이 가게인데 이 가게를 가진 사람이 장땡이잖아. 네, 저것들은 벌써 저런 계산까지 하고 제 가게를 하겠다며 덤볐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가 됐든 더 잘하는 자식한테 가게를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말릴 생각도 없었는데요. 그리하여 둘이 또 피 터지게 싸우더니 둘이 똑같이 기회를 갖기로 합의를 보더군요. 우선 생업이 있는 둘째가 지 언니한테 순서를 양보했는데 한 집당 6개월씩 둘이 번갈아 하는 걸 보고 제가 1년 뒤에 결정하는 걸로 일단락했어요. 우선 첫째가 일을 배우고 있기도 했고 먼저 기회를 잡았으니 이대로 6개월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1년 동안 저는 왔다 갔다만 할 뿐 사장으로서 개입하진 않기로 했죠. 그 대신 명화가 제 대신 나서기로 했는데요. 큰딸 내외는 둘째네한테 가게를 뺏기지 않으려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특히 사위가 참 열심히 했는데 거의 15시간 이상을 가게에 매달려 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식당 일이라는 게 꾸준히 하는 거라서
저러다 지치면 어쩌나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큰 사위가 먼저 나가 떨어졌어요. 평소 몸 쓰는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몇 달 동안 제대로 쉬지도 않고 일을 했으니 나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보였던 의욕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건데요. 큰딸이 먼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근데 어차피 엄마 레시피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명호 아줌마 있잖아. 그럼 나랑 우리 그이는 카운터나 보면 되는 거 아닌가? 24시간이니까 12시간씩 우리 둘이 번갈아 보면 되지. 다른 직원 아줌마들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야 해? 우리 그이 이번에 완전히 몸 축 났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 뭐가 어쩌고 저째? 그럼 그 가게 사장이 음식 만드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 가게가 제대로 굴러가? 네 서방 몸 축난 거 결정할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배울 생각을 해. 꾀부리지 말고. 너 선정이가 지금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는 거 몰라? 걔도 못해. 걔가 왜 저녁 장사를 하는데 새벽에 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24시간 돌아가는 일은 더 못하지. 매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자카야 접을 거 아니라며. 엄마, 그냥 엄마가 결정해. 됐다. 너 일 배울 생각 없으면 여기서 빠져. 내가 문 닫았으면 닫았지. 너한테는 내 가게 못 주겠다. 저는 큰딸의 말에 괘씸했어요. 그리고 항상 사탕 발림 얘기를 잘도 하던 사위는 그날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요. 일이 고되긴 했는지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 처음부터 너무 의욕적으로 덤벼든다고 생각했더니 완전히 질려버린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둘째 딸의 순서가 되었고 둘째 딸은 언니랑은 다르다며 첫날부터 제법 일을 곧잘 했죠. 아무래도 식당 짬바가 있으니 제가 봐도 다르긴 달랐어요. 게다가 음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걸 메모하고 또 연습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 저렇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면서 역시 가게는 하던 사람한테 넘기는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요. 이젠 엉뚱한 곳에서 제 뒤통수를 쳤어요. 저희 가게에는 명화 포함해서 1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을 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쉬는 꼴을 못 봤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이라는 게 없으면 좀 쉬고 수다도 떨고 그래야 할 맛이 나는 건데 저희 딸은 아주 군대나 다름없이 직원을 부리려 했어요. 월급 받으시면서 농땡이 치시면 안 되죠. 여기가 무슨 다방이에요? 커피는 왜 그렇게 또 많이들 마셔요? 공짜라고 지금 막 드시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 좀 신경 쓰세요. 식당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 식당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두 아줌마들 아까부터 놀고 계시던데 가서 변기도 좀 닦고 바닥도 손으로 수세미 가져가서 박박 닦으세요. 뭐예요? 빨리 가세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 또 오시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둘째를 불러다 혼을 냈어요. 사람들 그렇게 부리면 안 되는 거라고. 직원들이 있어야 가게가 굴러가는 거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는데 문제는 이것이 엄마인 제 말도 듣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사람을 봐주니까 저 아줌마들이 사장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왜 월급 받고 여기서 쉬어?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해야지. 일이 없어도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거야. 싫으면 나가라고 그래. 우리가 아쉽나? 자기네들이 아쉽지? 선정아, 너 정말? 그래요, 사장님. 저 그만둘래요. 아니, 살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하대까지 받으면서 일할 이유가 없죠. 저 오늘 날짜까지 정산해서 월급 넣어주시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 참 더러워서. 뭐예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거기 좀 서봐요. 나도요. 나도 그만둘라요. 아니, 이제 저 젊은 여씨 같은 게 사장이면 나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싫으네요. 돈이나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요. 이렇게 사람들이 같은 날 줄줄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나가는데
여기저기 놔둬요, 놔둬요 하니 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목소리엔 제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믿었던 명화까지 그만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명화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사장님, 저도 이렇게는 여기서 일 못해요. 아무리 의리고 사장님이 제 은인이라도 제가 따님한테 의리 지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요. 아줌마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줌마가 뭐 사장이라도 돼요? 잘 됐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가게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갑질을 했었더니 어디 엄마만큼 잘하는지 두고 보죠.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근무 시간이라도 해도 쉬는 시간도 있는 건데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 먹으면 누가 버틴대? 아이고,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됐거든요. 아줌마들 아니어도 여기 와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엄마 잘 됐어. 이참에 여기 물갈이 싹 하자. 내가 장부도 봤는데 그 월급 받고 저 아줌마들 미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다고 난리야. 그 돈의 절반만 준다고 해도 여기 와서 열심히 할 거라고. 뭐야? 너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저는 둘째 딸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골이 다 흔들릴 지경이었는데 저희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최소 5년이 넘은 진짜 내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딸이라는 게 와서 그 귀한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고 있으니 일을 아무리 잘 배운다고 해도 그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딸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시켰는데 지 자존심에 그럴 수 없다며 이깟 가게 안 물려받으면 그만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게를 나가더군요. 그렇게 두 딸들이 제 가게에 손을 뗐어요. 그리고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이 되었는데 직원들도 나가겠다고 하는 마당이었으니 슬슬 가게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를 내놨고 명화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명화는 됐다며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고 신문지를 거실 바닥에 깔았어요. 사장님, 아니지. 이제 가게도 내놨으니까. 그래, 은자야. 내가 네 두 딸을 보니 새삼 내가 자식이 없다는 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다. 너는 진짜 대단해. 뭐야? 이제 사랑소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 놀려? 놀리기는 무슨. 솔직한 내 심정이다. 그리고 가게 내놨다며. 나는 오늘 사표 냈고. 그럼 이제 우리 계급장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계급장 없지. 그래서 너는 자식 없어서 좋다고? 그래, 나도 그 점이 제일 부럽다. 고약한 것들. 나는 솔직히 걔네들 어릴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지 엄마 고생하는데 나와서 도와주는 자식 하나도 없었잖아. 대신 돈 달라고 와서 금거나 털어가고 그렇게 금거나 털던 것들이 가게까지 털어먹겠다고 저 난리를 피우는데 야, 왜 네가 나더러 가게 하라고 했는지 알겠더라. 근데 내가 만약 그 가게를 한다고 했어봐. 내 머리털 하나도 없다. 나이 70에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 그래, 내 딸도 다 쌈딱이다. 그래서 정리한다고. 다 팔아서 나 가는 날까지 쓰다가 남으면 정확히 둘로 쪼개서 물려주면 그만이지. 진작에 그럴걸. 왜 괜히 재산 정리한다고 그 난리를 피웠는지.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그래도 참 괘씸해. 엄마가 죽을 고비 넘기고 자기 가기 전에 정리하자고 하는 건데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엄마 앞에서 싸우기나 하고. 그러게 말이다. 내가 자식 농사는 대차게 망했어. 두 딸 잘 키워보겠다고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엔 더러운 꼴만 봤네. 그래도 너는 돈이 있잖아. 원래 돈이 효자고 자신감이라고 했어. 우리 여기 싹 정리하고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실버타운 가자. 나도 누구 덕에 돈이라면 제법 모았거든. 혼자 살기에 대궐 같은 이 집도 사고. 그래도 명화 네가 이 집 산다고 했을 때 나 진짜 좋았다. 네가 하도 돈을 안 써서 나는 어디에 돈 잡아먹는 기둥서방이라도 숨겨두고 있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이 큰 집을 네가 현금 박치기로 살 때 와,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랬냐? 근데 나 그때 엄청 떨었어. 그 큰 돈을 처음으로 만져보는데 이게 다 내 돈이라니 믿기지가 않더라고. 다 은자 네 덕이다. 나 정말 죽으려고 마음먹고 나와서 처음 간 곳이 네 가게였거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이도 먹었으니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죽긴 왜 죽어? 실버타운 가야지. 그러니까 너랑 실버타운 가려고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나 보다. 우리 내일 당장 알아보자. 그날 삼겹살은 딱딱하게 튀겨지도록 저희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장과 직원이 아닌 처음으로 친구로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 둘은 가게 문도 닫아버리고 당장 입주가 가능한 실버타운을 알아봤는데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돈 있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정보가 없어서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우선 저희가 찾아본 곳들은 대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두 딸과 사이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군요. 하지만 두 딸이 철철 울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니 엄마 마음이 뭔지 마음이 흔들렸고 그래도 가게는 못 준다고 나중에 엄마 죽거든 재산은 알아서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했는데 작은 딸이 그랬어요. 자기는 재산 필요 없다고요. 그냥 엄마한테 불효를 한 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이제라도 잘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요. 큰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엄마를 챙기지 못했다며 자기도 잘 살아서 누구보다 저한테 효도하고 싶었다고 우는데 그게 딸들 진심인 것 같아서 저도 따라 눈물이 나왔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었죠. 어차피 천륜인 것을요. 그런데 큰딸이 우리 셋이 여행 다녀와 본 적이 없지 않나며 가게도 닫은 김에 남해로 여행을 가자고 말했고 평소 바쁘다고 난리인 둘째까지 좋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어릴 때도 애들을 데리고 여행이라는 걸 다녀온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어째 저도 딸들에게 미안해지더군요. 내친 김에 모녀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죠. 그리고 딸들이 전부 알아서 하겠다고 엄마는 몸만 오라고 했어요. 모처럼 마음이 들떴어요. 딸들과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해에 도착했고 난생 처음 호텔에서 잠도 자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풍경도 보니 이게 사는 재미구나 싶었는데요. 왜 나는 여태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나 좋으면서도 슬펐어요. 그리고 다음엔 명화랑 둘이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둘째가 남해에 좋은 곳이 있다며 오늘은 거기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두 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큰딸이 운전한 차는 이상한 건물이 있는 외진 곳으로 향했는데 거기엔 간판에 커다랗게 땡땡 치매 전문 요양원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엔 왜 오냐고 정색했는데 그때 큰딸이 그랬는데요. 여기서 치매 검사도 해준대.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자고. 우리도 같이 할 거야. 무슨 치매 검사를 심심풀이로 해? 됐어. 나는 싫으니까 그냥 가자. 에이 엄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 이미 진료 예약도 다 했어. 뭐야?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예약을 해? 그야 엄마가 이럴 것 같으니까 그랬지. 검사만 받아보는 건데 뭐가 나빠. 이참에 뇌건강 체크도 하고 좋지. 안 그래? 딸들은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싱글벙글하며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지 않겠다는 저를 억지로 붙들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말이 요양원이지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리고 큰딸이 간호사라 보이는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가 싶더니 남자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를 부축하는 것처럼 끌고 갔는데 그때 촉이 왔죠. 이대로 끌려가면 나는 영영 여기서 못 나갈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젖먹던 힘을 다해 몸부림을 쳤고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봤는데요. 나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거의 울부짖으며 외쳤는데 딸들이 갑자기 저를 치매 환자라고 하더군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얼른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것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맞는 건지. 온몸이 떨렸는데 여길 데리고 오려고 나를 구워 삶았구나. 배신감에 112에 제 손으로 제 딸들을 신고했어요. 살다 제 평생 이런 날이 다 있다니. 그러자 그때 요양원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제가 112에 신고까지 했으니 제 딸들에게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는데요. 저는 그러는 사이 운 좋게도 돌아가려는 택시를 잡아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작정 명화의 집으로 달려갔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전속력으로 여길 빠져가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땐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군요. 이게 말로만 듣던 나이든 부모 요양원에 갖다 버리는 거구나 싶은 게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는데요. 명화 집에 도착하고도 저는 길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연락을 받고 명화가 달려왔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한동안 명화 집에 숨어 있었어요. 언제고 딸들이 저를 찾아내 저를 요양원에 보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명화 집에서 저는 거의 알아눕다시피 했는데 그러자 명화가 자기가 옆에 있으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라며 자기가 홍구멍을 내겠다고 저보다 더 열받아 했는데 인생 노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서글퍼졌죠. 솔직히 70 넘은 노인이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냐고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났는지 살겠다고 여기까지 발버둥 친 게 밤에 악몽을 꿀 만큼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그때 제 옆을 지켜준 건 가족도 아닌 명화였죠. 그리고 명화의 조언을 듣고 저는 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요. 저는 며칠 후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재산 정리까지 서류 작업을 했는데요. 괘씸한 딸들한테는 제가 죽어 없더라도 정말 한 푼도 가지 않게 모든 조치를 다 했어요. 제가 죽으면 앞으로 있는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보육원, 양로원, 장애단체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기부가 되도록 했거든요. 변호사님은 언제고 마음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다고 언제든 연락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속이 다 후련했어요. 이젠 뺏길 재산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겁날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운 좋게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가게는 제가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제 인생에 이 가게를 빼면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게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대신 이제 24시간이 아니라 점심 장사까지만 하기로 했죠. 그러니 문 닫았다고 아쉬워하던 손님들도 다시 돌아오고 많이들 좋아해 줬는데 참 고맙더이다. 그리고 명화와 둘이 가게를 하니 다시 옛날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는데 둘 다 늙은 노인이었지만 오랜만에 합을 맞춰 장사를 하니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아침 장사와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에는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하니 참 좋더군요. 두 노인네가 가진 거라고는 돈이랑 시간밖에 없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배우고 명화는 노래교실을 다니며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것도 전부 하고 있는데요. 뒤늦은 나이에 배운 컴퓨터지만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거죠. 나이를 먹어도 배운다는 건 참 즐겁고 써먹을 때가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좀 더 다양한 것을 배우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를 그 좋을 나이엔 하나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가끔 서글퍼집니다. 그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게 제 보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 딸들은 제가 오해한 거라며 제 전화통이 불이 나도록 빌고 또 빌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들을 낳아준 엄마를 그 먼 곳까지 버리러 간 것들이 무슨 염치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 앞에 낳아준 부모도 없는 건지 정말 괘씸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보란듯이 아주 쌩쌩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병원도 자주 다니며 전화 명화나 건강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 덕인지 나이 80이 넘은 지금도 어지간한 5, 60대보다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의지할 친구도 있으니 저는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인데요. 간혹 자식보다 친구가 낫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 말이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저나 명화나 끝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둘 다 나이가 많으니 하루하루가 곱절로 귀할 뿐입니다. 자식들이 미우니 그 자식이 낳은 손자들도 보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산 대가가 이런 거라면 이렇게 지독하게 일만 하고 살진 않았을 텐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때 딸들과 사위한테 제가 가진 것들을 오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순수하게 자식들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제 딸들은 다 착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핏줄도 또 천륜도 없었는데 지들이 차버린 복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제 남은 인생은 보람있게 마무리하려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저는 앞으로 그것들과 상관없이 좋은 거 비싼 거 먹고 잘 살 겁니다. 그게 고생만 하고 늙어버린 저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희생하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선물도 하고 그렇게 사세요. 제가 살아보니 내 마음처럼 되는 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더라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으련만 이제라도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많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요. 저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끝맺으려고 하니 어쩐지 좀 서글퍼지는 마음인데 부디 못된 그것들도 똑같은 쓸쓸함과 고통을 맛보고 후회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이 지나고 보면 순간인 것을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길이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29살로 이름은 박희정이에요. 제 나이를 들으신 분 중에서 아마 아홉순애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10년 주기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나이 끝자리가 9일 때 생긴다고 해 9수라고 하잖아요. 19살 때 모르고 지나쳤는데 29살이 돼서 그게 결혼으로 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야, 이혼 안 한 게 어디야.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서류상 깨끗하고 천만다행이죠 뭐. 안 그래? 그래. 청첩장 다 돌리고도 헤어지는 마당에 식장 잡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심플해. 야, 똥차 같다고 생각해. 어? 친구들은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이 와닿는 건 아니에요. 사람 하나만 보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를 대신할 만큼은 아니었기에 힘들어도 헤어졌고 이제 3개월쯤 지나니 전보다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땐 제가 고학년이 되기도 전이라 슬픔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정신없는 상갓집,
아빠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데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때 기억으로도 아빠는 종종 옆 동네 농사일을 도와주러 가시면 며칠씩 주무시고 오셨으니까요. 막연하게 어린 기억에 시간 지나면 또 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평생 못 본다고 확실하게 느끼기에 제가 너무 어렸던 거겠죠. 아빠는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차 사고를 내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기 반찬을 먹는 게 드물었고 부모님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던 기억인데요. 그런 이유로 다 커서 아빠가 젊은 나이에 당뇨가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여하튼 당뇨였던 아빠가 밤늦게 일 끝내고 운전하고 오시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셨던 게 엑셀을 밟으셨는데 중앙선을 넘은 이유라고 했어요. 기절할 듯 쓰러지시면서 반대편 전봇대를 받고 멈췄던 거죠. 다행히 늦은 밤이라 찻길이 박은 게 아니라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아빠의 심장이 그때 멈춰버렸어요. 시골이라 구급대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골든타임을 놓쳤으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처치를 해도 한번 멈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던 거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엄마는 땅을 사셨어요. 형제도 없고 저 하나였는데 저를 두고 어디를 나갈 수도 없었고 돈은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엄마는 농장을 하시면서 저도 돌보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당진도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사망보험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1000평 정도는 살 수 있었죠. 1000평이란 게 사실 농장이라고 하면 큰 건 아니지만 엄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희망적이었어요. 당시 국내에서는 주로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만 유통되고 있었고 생과는 정말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TV에서 눈에 좋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 두뇌 발달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비싸도 국산 생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엄마, 블루베리가 뭐야? 베리? 딸기 종류야? 아니야. 까만색 작은 열매인데 몸에 엄청 좋다고 해. 눈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진대. 정말? 그럼 내가 많이 먹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럼 우리 희정이 똑똑해져서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본격적으로 수학이 시작된 건 3년째부터였어요. 엄마는 농협의 소과류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하셨었죠. 처음에는 시장에서 블루베리 자체를 모르는 상인들이 많아서 애를 먹이셨지만 품질이 좋고 당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점점 고정 거래처가 생겼어요. 특히 강남 일대 고급 과일 전문점에서 엄마 농장 블루베리만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거든요. 여름 성수기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슬이 마르기 전에 블루베리를 따고 포장해서 오전 9시까지 농협 수집소에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 서울시장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각 소매점으로 배송되는 시스템이었죠. 당시 블루베리 1kg에 2, 3만 원씩 받으셨으니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더 비싼 셈이었어요.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저는 집에 돌아와서 EBS를 보며 공부했어요. 농장 일로 바쁘신 엄마 대신 혼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인터넷 강의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EBS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저녁 시간이 되면 엄마와 함께 농장에서 따온 블루베리를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엄마는 항상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힘든 농장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희정아,
성적표 나왔어? 이번에도 전교 5등 안에 들었어. 어머,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봐주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잘하니? 평소 성실하시고 검소하셨던 엄마 덕분에 대학 등록금까지 농사로 해결해 주셨어요. 블루베리 농장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저축도 차곡차곡 하셨거든요. 서울 상위권 대학에 무난히 입학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대학교에 올라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신세계가 열린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이라는 건 타본 적도 없고 밤에도 휘황찬란한 서울이었으니까요. 시골은 아시겠지만 해지면 어두워지는 곳이에요. 요즘은 시골 우리 동네에도 편의점이 들어와서 좀 걸으면 그래도 밤에 간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땐 그마저도 없었거든요. 당진에서도 번화가가 있는데 그래봤자 1, 2층 건물이 쭉 이어져 상권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여기도 9시면 다 문을 닫았는데 서울은 밤새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곳이니 젊은 패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지하철 환승하는 것도 헷갈리고 강남역 같은 곳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도당했죠.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서울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강에 가는 걸 좋아했고 자전거를 타며 운동도 했어요. 보통 자전거는 그룹으로 타는데 저는 제가 타고 싶은 시간에 타고 싶었어요. 농장에서 자란 탓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나게 된 남자친구도 저와 똑같았어요. 어느 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편의점에 물 사러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한 남자와 부딪혔어요. 둘 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 어깨가 살짝 부딪힌 거였죠. 서로 미안하다고 말한 뒤 편의점 앞 의자에서 간식을 먹게 됐는데 그때 그가 물어봤어요. 혼자 타시나 봐요. 그 말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됐어요. 한때 붐이 일어날 정도로 여럿이 타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타는 사람이라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비슷한 시간대에 자전거를 탔는데 그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또 같은 편의점에서 마주쳤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병원 행정직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단순한 사무직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꽤 탄탄한 직업이더라고요. 너 남친 대학병원 행정직이라고? 그거 공무원급이야. 들어가기도 힘들고 야근도 별로 없고 월급도 꽤 잘 나온다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좀 더 열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안도감 같은 거였겠죠. 처음엔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운동 친구 정도였는데 점점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어요. 그는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었고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걸 신기한 듯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걸 개의치 않고 오히려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며 열린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4년 동안 연애하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엄마한테도 소개시켜 드렸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정작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게 바로 제가 9수를 실감하게 된 29살의 실연 이후.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조금 삐그덕거렸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게 결국 엄마에게 비수를 꽂게 될 줄 몰랐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사귄 지 1년 되던 해 엄마한테 데리고 갔었어요. 타지에서 잘 지내나 걱정하는 엄마에게 좋은 사람 만나 연애도 하고 잘 지낸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서였죠.
물론 그땐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직업, 취미, 배려심 등 기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소개시켜 드렸던 거예요. 서울에서 당진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뭐 좋아하셔? 스타일이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해. 우리 엄마 까다로운 분 아니야. 겉으론 태어난 척 말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당진에서 엄마와 살 땐 학업에 집중하면서 남자친구가 없었고 서울에 혼자 올라가 살면서도 혼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를 만나기보다 제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데려오는 남자친구라 꼼꼼하게 보시진 않을지 정말 나도 모르게 엄마가 제 남자친구의 조건이나 이런 걸 생각해 둔 건 아닐지 한편으론 걱정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단 하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엄마도 좋아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당진 시내에 내리니 꽃집이 눈에 들어왔죠. 잠깐, 어머니 무슨 꽃 좋아하셔? 엄마? 글쎄, 꽃을 선물해 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 평소 지나쳤던 꽃집에 발걸음을 멈춘 남자친구의 무릎에 답을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 전 엄마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구나 싶으면서 엄마에게 관심 주며 잘 보이려는 그 행동, 배려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엄마에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이 옮기는 사람이라면 가정교육도 잘 받고 잘 컸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마당에서 나와 맞아주셨어요.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계신 걸 보니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건네드리니까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 같았어요. 키가 참 크네요. 희정이보다 한참 크네. 엄마가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키 크고 인상 좋은 남자를 선호하시는 엄마였거든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178cm 정도로 제법 큰 편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시는 동안 남자친구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가서 먹을 걸 그랬다 싶으면서 갑자기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내 가족들이 잘 먹는 거 보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으니까.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음식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자 남자친구가 먼저 주방을 기웃거리며 엄마에게 친숙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식사가 시작되었고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서 살고 뭐 하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남자친구가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어요. 병원에서 일하시는군요. 네, 행정 쪽이에요. 그럼 안정적이겠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엄마 표정을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더욱 말수가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비슷한 타입이어서 서로 어색해하지 않는 게 다행이었어요. 다음날 엄마가 농장 구경시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신기해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서울 생활을 하고 나니까 우리 농장이 생각처럼 꼭 작은 건 아닌 것 같았죠. 여름에 열매 딸 때 오세요. 일손도 필요하니까.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엄마는 일에 다른 사람 손을 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꼭 와서 도와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올 것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해 여름 남자친구가 정말로 당진에 왔어요.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농장 일을 도와줬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블루베리 따는 일부터 시작해서 포장하고 농협에 가져다 주는 일까지 함께 했어요.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게 우리 엄마 대단하지? 일을 마치고 나면 바다에 갔어요. 당진에서 바다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서해안 바다는 동해안과 달리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썰물 때는 한참 걸어가야 물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석영이 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도 오랜만에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셨는데 남자친구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3명이 함께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평화로웠어요.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남자친구는 여름이면 당진에 왔어요. 이제는 농장 일에도 완전히 익숙해져서 엄마보다 더 빨리 블루베리를 따기도 했어요. 3년째 되니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희 언제 결혼할 거야? 3년째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도 비슷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봐도 될까? 놀라기보다는 드디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3년 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남자친구 엄마를 만나러 간 건 사귄 지 3년이 조금 지날 때였어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쯤 남자친구가 자신 엄마에게도 인사 가는 게 어떠냐고 했죠. 우리 엄마한테도 한번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이젠 그래도 될 것 같아? 사실 빨리 인사드리지 않았던 건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해서 데려가면 결혼하라고 난리치실 텐데 서로 알아가고 시기가 될 때 하고 싶다는 소리를 전해 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급하셔. 만나자마자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좀 더 사귀다가 우리 둘 다 결혼 생각이 들면 그때 뵈러 가자. 그래도 괜찮지?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할 때 남자친구가 먼저 말해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엄마 쪽하고만 왕래했는데 3년이 지나니 남자친구가 슬슬 결혼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면서 본인 엄마에게도 인사를 가자고 한 거였어요. 저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결혼을 생각한다면 양쪽 부모님 모두 만나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남자친구네 집은 강남 쪽 아파트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제가 자란 당진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든 게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농장 일을 하시다 보니 꾸밈없이 편한 차림새를 하시는 편인데 남자친구 엄마는 어떤 분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어요. 혹시 저를 촌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면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첫인상부터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꾸민 모습에서 평소에도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민수가 누굴 만나는 것 같긴 같았는데 안 보여줘서 궁금했거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사람 세워두고. 어서 와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엄청 반겨주셨어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에서 일단 안도감이 들었죠. 거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에 대해 정말 많은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잘 사는 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가구들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제가 보기엔 비싸 보였거든요.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도 탁 트여서 시원했고 확실히 제가 자란 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성균관인데요. 엄청 공부 잘해야 가는 대학이잖아요. 서울에서도 꽤 급 있는 학교인데 얼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했나 봐요. 첫인상은 합격한 듯 싶었던 건 처음 봤을 때부터 시종일관 웃는 모습이셨고 대학교 이름을 말하니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외모에 대해서도 계속 칭찬해 주시고 성격도 얌전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진다고.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계속 들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상품 검수하듯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시선도 제 얼굴, 옷차림, 손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요즘 이런 차분한 여자애들 찾기 힘든데? 남자친구를 쳐다보시면서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상황이 달라진 건 예상 외의 질문에서였네요. 부모님이 뭐 하시냐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되는 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당진에서 농장을 하세요. 아, 농장을 하시는군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잠깐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요즘 농장은 옛날 농장 같지 않아서 다 기계로 하고 꽤 크게들 하시던데 어머니 혼자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어머니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도세요. 물론 그렇다고 안 힘드신 건 아니지만요.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규모가 1000평 정도예요.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대답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혼잣말로 1000평? 아, 1000평 이라고 몇 번이나 중얼거리셨죠. 그리고는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느껴졌는데 방금까지 환하게 웃고 계시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뭔가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눈빛도 달라졌어요. 따뜻했던 시선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거든요. 1000평에서 혼자 일할 정도라면 여러모로 힘드셨겠어요?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지면서 처음에 반가운 톤에서 뭔가 재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톤으로 바뀌었고 저를 보는 시선도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 농장 규모로 생각하면 작은 편이지만 블루베리를 재배하셔서 생각보다 여러모로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게 느껴져서 당황스러웠거든요. 1000평에서 힘들지 않다. 그래도 그리 크지 않으니까 뭐 그렇겠죠. 입에는 아예 대놓고 실망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입술을 살짝 삐죽거리면서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힘들게 컸겠어요? 이것도 혼잣말 같았는데 저를 동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를 안 좋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톤을 들어보니 동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의미인 것 같았죠.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아니 엄마, 내가 가봤는데 힘들게 크지 않았던데 장모님도 정말 좋으시고. 벌써 만나봤어? 장모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넉살 좋은지 몰랐네.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가 깜짝 놀란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마치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히 먼저 만나 뵙고 왔지. 여자 쪽 부모님 먼저 인사드려야 하는 거 당연하잖아. 매년 여름마다 농장에 가서 일도 도와드렸는걸. 생각보다 재밌어. 남자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는데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친구 엄마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아, 매년 여름마다 농장에? 중얼거리시면서 한숨을 깊게 들이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린 채로 말이에요. 뭔가 심각하게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처음 저를 보고 좋아하셨던 것과 제 집안 얘기를 들은 후의 반응이 너무 극명하게 달랐거든요. 아까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말도 없이 굳어버리시니 당황스러웠어요. 그 침묵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도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어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통계의 큰 손으로 듣기만 하고 그날도 바쁘셔서 집에 안 계셨으니 만나 뵙지 못했는데요. 정확한 건 알려주지 않았지만 살림살이나 집 분위기를 보면 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도 강남의 큰 평수였고 인테리어나 가구들도 비싸 보였거든요. 확실히 저희 집과는 경제적으로 수준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죠. 처음에 저 개인을 보고 좋아하셨던 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러셨던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집안 얘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180도 달라지는 걸 보면서 결혼이라는 게 정말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그날 이후 뭔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까진 전혀 눈치채지 못했네요.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고했기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견례 당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예비시모가 처음 인사할 때부터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있더니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결국 꺼낸 이야기가 돈에 관한 거였거든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지만 어른들 대화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표정을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평소에 엄마는 표정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었는데 오늘따라 미묘하게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계셨지만 등은 평소보다 꼿꼿하게 세우고 계셨어요. 요즘 세상이 참...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에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변해버렸는지. 예비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며 시작한 말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계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이 각박해져서.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자 예비시부도 세상이 점점 팍팍해진다며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고 엄마도 그렇다며 말을 거들고 있었는데 예비시모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예비시모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면서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돈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죠.
애 하나 낳아도 키우는데 몇 억씩 드는 세상에 능력 없는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니 애들이 결혼하려 하겠어요?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면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저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엄마가 농장한다고 했더니 작다고 힘들었겠다고 말했던 게 지금 돈으로 연결되는 건가 싶으면서 속으로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시모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날씨가 안 좋으면 망하고 좋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또 망하고 정말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이때 엄마가 젓가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도 나지 않게 내려놓으셨는데 그 모습에서 저는 엄마가 정말 화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화가 나면 급한 행동을 멈추고 모든 걸 천천히 하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엄마, 그런 말씀을 왜 이런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손사래를 치며 계속했고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평소 자기 엄마가 이렇게 직설적인 분인 줄 몰랐다는 듯한 얼굴로 황당함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자리니까 하는 거야.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손 벌리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셨으니 보험이나 이런 건 제대로 드셨는지 모르겠고 연금이나 의료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저는 이때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는데 이런 말을 듣고 계셔야 한다뇨. 누가 봐도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 소리 하려는데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차분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엄마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시던 눈이 날카롭게 변해 있었거든요. 아유, 사돈,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농장하신다고. 고작 1,000평으로 뭘 얼마나 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수가 결혼하면 책임져야 할 게 뻔한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걸 놓치지 않는 예비 시모는 작정이라도 한 듯 더 따지고 들더라고요. 물론 알아요. 원래 현실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거. 사실 농장 일이라는 게 몸 아프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결국 자식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짐이에요. 이건 현실이라고요.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던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게 보였어요. 마치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결혼 못 시키겠네요. 엄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고 저는 엄마의 옆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이거 보고 얘기하시죠. 엄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예비시모가 명함을 집어들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결혼 못 시킨다고 큰소리치더니 뭘 보라는 거야? 블루베리땡 대표? 뭘 판다는 거예요? 고작 과일파리로 이렇게 명함까지 만들어서 파혼한다면서 자존심은 있나 봐요? 그 웃음소리가 정말 비열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예비 시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명함을 빼앗아갔어요. 잠깐, 블루베리땡? 설마 그 블루베리땡? 명함을 자세히 보던 예비 시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쿠,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비 시모는 뭔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고요. 여보, 왜 그래요? 고작 농장 하나 가지고? 고작이라니?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윽박지르듯 소리쳤어요. 이분이 바로 그 블루베리땡 대표님이야. 내가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분이라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여기 있다고? 당신 착각한 걸로 호들갑 좀 떨지 마. 창피하게. 당신이 뭘 알아? 이 블루베리 땡이 당진 지역 최고급 과일 납품업체야. 개인 거래는 일절 안 하고 오직 이 농장을 통해서만 납품받을 수 있어. 우리가 백화점 납품 추진하면서 얼마나 만나려고 했는데 벨에 쌓인 대표라고 해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예비 시부가 흥분해서 설명하는 동안 예비 시모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백화점 입점을 거절하는 이유가 일반 소비자들 부담을 생각해서라니. 이런 분을 두고 당신이 지금까지 뭔 소리를 한 거야? 이때 저는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을 생각하신다뇨. 그런 분을 두고 예비 시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사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까 제가 한 말들은 그게 다 저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혹시 저희가 못 사는 집안이라고 부담 느끼실까봐 그랬는데 그런 거 일절 없으시겠죠?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지요. 하지만 엄마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실수를 터뜨리셨어요. 이 결혼은 정말 못 시키겠네요. 엄마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명함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됨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그날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이 결혼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결국 남자친구랑 많은 이야기 끝에 헤어지기로 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죠. 저에게는 첫사랑이나 다름없기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첫사랑과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남자친구도 사랑하지만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 역시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밤 늦게까지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마음이 아팠지만 그 끝은 이미 정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미안해. 알아.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인걸. 내가 엄마랑 얘기해볼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계속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라면 살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기야,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그냥 실수로 그런 말 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노력해볼 수는 있잖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힘든 대화였어요. 남자친구는 애틋한 사이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연을 끊을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율이라는 말로, 노력이라는 말로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걸 상견례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 그리고 아버님도 중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주셨잖아. 처음엔 같이 동조하시더니 나중에야 말리시고. 다 듣고 계셨으니 우리 엄마한테 하는 소리라는 걸 모르지 않으셨을 거야. 난 자신 없어. 그런 시부모님과 가족이 되는 거. 우리 엄마한테 못할 짓이잖아. 안 그래? 남자친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우리 둘은 문제가 없다는 말로
모든 걸 돌이키기에는 양가 부모님 인성 차이가 너무 났으니까요. 엄마와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희정아, 결혼이라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야. 특히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야. 알지? 엄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리됐어요. 엄마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 봤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성장기에 영향을 받은 만큼 닮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네요. 남자친구와 마지막 만남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고 슬펐거든요. 하지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정말 미안해, 희정아. 자기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인연이 여기까진걸.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자. 물론 시부와 사업도 하지 않았어요. 상견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혼사는 혼사고 사업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든 연락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그런 연락들이 씁쓸하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진심이 없는 사람들과는 일도 할 수 없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부와 시모가 황혼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별거 비슷하게 들어가셨다고 해요. 아들 혼사도 망치고 시부 사업에도 도움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쌓인 가 있었고 결국 이번 일이 화근이 된 거겠죠. 남자친구도 저와 헤어지고 집에서 나와 독립했다고 마지막 안부를 전해줬어요.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연락하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엄마였어요. 희정씨? 나 민수 엄마야.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도 다 있구나 싶었죠. 어떻게 안 되겠니?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어. 내가 평생 잘할게. 민수도 받아주고 엄마한테도 잘 말해서 백화점 납품권도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도와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정말 많은 말이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상견례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어이없더라고요. 천평 농장 무시하시더니 그 천평 빌어먹으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빌어먹는다고? 내가 뭘 얼마나 무시했다고? 그래요, 기억 안 나시겠죠. 그러니 뻔뻔하게 전화하셨겠죠. 됐어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도 못 알아먹을 사람이니까요. 대화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데 시모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궁지에 몰리니 갑자기 연락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일을 잠깐 쉬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일을 도우면서 휴식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서울에서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는 기분이에요. 처음 내려왔을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서울의 빠른 리듬에 익숙해진 몸이 갑자기 시골의 느린 템포에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지하철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네온 사인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 평온함이 오히려 제게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정아, 요즘 지역 상품을 더 확장하게 생겼어. 가입하고 싶어하는 농장들이 많아져서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아예 내려와서 엄마 일 돕는 건 어떨까?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농장 일에 접목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엄마의 제안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의 한강이 그립긴 하지만 엄마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하거든요. 새벽에 농장에 나가서 블루베리를 따면서 엄마와 나누는 대화,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는 시간들이 참 평화로워요. 농장 일도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가 하시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블루베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우는 과정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요즘은 농장에 견학 오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근처 학교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오기도 하고 도시에서 농촌 체험을 하러 오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농장을 안내하면서 설명해 드리는 일도 하고 있는데 뭔가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는 내심 결혼 정년기에 9세에 걸려서 홍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결혼이라는 게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단순히 나이가 됐다고 주변에서 재촉한다고 서두를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가족까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 사람이라면 30 중반이든 40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30 중반쯤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경험했다고 9세 별거 아니라고 집신도 짝이 있다는 등 응원 댓글로 저에게 힘주실 거라 믿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